챗GPT, 미드저니, 요즘 생성형 AI 모르면 간첩이죠. 정말 우리 창작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가 한 번도 상상 못했던 법적인 문제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AI를 쓰는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AI로 이렇게 뚝딱 만든 거, 이거 진짜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오늘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생성형 AI를 쓴다는 건요, 법적으로 보면 아주 묘한,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걸 AI 창작의 양날의 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만든 AI 결과물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럼 그 법적 책임은 전부 AI가 아니라 그걸 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정작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걸 그냥 베꼈어도 이건 내 거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완전 이상하지 않나요? 책임은 내가 다 져야 하는데 정작 내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답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딱 펼쳐보면요, 저작물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인간입니다. 애초에 법이라는 게 사람의 창의성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바로 이 인간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지금 AI와 법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창의적인 손길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냥 명령어 몇 개 넣어서 AI가 툭 하고 뱉어낸 결과물 있죠? 그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들어준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고치고 다듬고 또 여러 결과물을 막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노력, 여러분의 창의성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이 AI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도구로 봅니다. 붓, 카메라, 포토샵 같은 거요. 우리가 붓으로 남의 그림을 베껴 그렸다고 해서 붓한테 책임을 묻진 않잖아요? 화가가 책임지죠? 똑같습니다.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생긴 모든 법적인 책임은 결국 그 도구를 쓴 사람, 바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AI 저작권 문제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싸워지고 있는지 그 뜨거운 전쟁터 두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싸움은 크게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터는 AI를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하는데 이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허락도 없이 막 써도 되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터는 AI가 뭔가 만들어낸 다음이에요. 이 결과물이 혹시 AI가 학습했던 원본 작품이랑 너무 비슷해서 사실상 베낀 거 아니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입장은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금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람이 베끼든 AI가 베끼든 침해는 그냥 침해입니다. AI가 했다고 봐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라고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나 이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랑 소송 중이고 디즈니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전이랑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안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AI를 쓰기 전, 쓰는 중, 그리고 쓰고 난 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요. 쓰는 중에는 그냥 받아서 쓰지 말고 나만의 창의적인 손길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어딘가에 공개한다면 AI를 썼다고 밝히고 좀 중요하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특히 첫 번째, 약관 확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서비스마다 규칙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GPT나 제미나이는 결과물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준다고 해요.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미드저니는 좀 다른데 비싼 유료 요금제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미지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내가 이걸로 돈을 벌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쓸 건지에 따라서 써야 할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나만의 창의성 더하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AI가 준 결과물을 그냥 복붙하지 마세요. 비판적으로 보고 이상한 부분은 고치고 여러 개를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걸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가끔 거짓말도 하니까 사실 확인은 필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썼고 결과물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 과정을 꼭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AI 시대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는 AI를 그냥 쓰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창의적인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가져가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책임은 기술이나 AI가 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그럴듯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AI 시대에 진정으로 창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창작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